네, 앞서도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리쿠안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50일을 맞아서 국회 잔디밭에서 소통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주요 이슈를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 박상병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리쿠안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례적이죠. 예전에 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에 오부치 전 총리 그때 한번 참석하시고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국가 원수나 해외 정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퍼스트 레이디 시절이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마침 리쿠안유 당시 그 총리, 싱가포르 총리 왔었는데 통역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네. 보면은 그 당시에 최광수 외무부장, 나중에 외무장관 되십니다만은 네. 최광수 의전 수석이 계셨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역대 영어를 제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설마 박정희 대통령이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한테 통역을 시켰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뭔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리쿠안유 그저 싱가포르 총리 사이에서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가 통역을 하고 뭐 그런 인연으로 2005년, 6년 당시 그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박근혜 대표가 그때 지방 유세 나갔을 때 칼 맞았을 때 말입니다. 네. 그치 칼 맞기 직전에 그때도 마침 그 리쿠안유 전 총리가 오셔갖고 아유 그저 그 목 아픈 데는 이게 최고예요. 싱가포르 캔디도 전해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리쿠안유 총리의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두 분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정을 느낀다.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죠. 23년생, 또 박정희 대통령 17년생.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쿠안유 총리의 그 서거 사망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뭐 집안의 작은 아버지라든지 네. 외삼촌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네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총리를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네. 문상 이제 외교를 펼치는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또 세계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이 온다고 그러죠. 네네.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지 리쿠안유 전 총리의 개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2년도 앞서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만 한국과 싱가포르가 살아왔던 이 발전의 역사가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리쿠안유 전 총리는 정말로 가난했던 이 싱가포르가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어촌 마을입니다. 아주 가난한. 네. 대한민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세계 지금 8등 정도 됩니다. 1인당 네. 국민소득이. 물론 이제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따져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어촌 마을을 세계적인 아시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리쿠안유. 네.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못하기 참 가난했습니다. 그죠?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원동력이 됐던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잖아요. 그런 싱가포르와 한국의 발전 역사에서 쭉 볼 때 뭔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의 배경 때문에 리쿠안유 전 총리가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보니까 그 대화할 때 한국과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서로 얘기하면서 두 고수가 마치 발전을 놓고 아주 그 고수의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 그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가기 위한 열정과 이 신념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그야말로 아주 이 불꽃 대결을 펼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리쿠안유 전 총리와 리쿠안유 전 총리의 싱가포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직접 내가 가마 아마 네. 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인연에서 네. 이번에 또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문 외교의 무대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도 좀 오고 근데 갈까요?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주철기 외교수석이 얘기했죠. 보면 네. 뭐 실제 보면 가는데 특별한 정상 간의 만남이 계획된 바는 없다. 네. 사실 어제 밤에 가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오늘 보면 오늘 3시간 정도 이제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국상. 네. 그거 치르고 저녁 자시고 또 하자마자 바로 출발해갖고 네. 돌아오셔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만든 say hello 하는 정도, 안녕하세요. 뭐 그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보면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다 미묘한 부분들, 특히 최근에 일본이 좀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4월 29일 보면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보면 아베 총리 보면 전후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미 상하 양원 합동 연설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진짜 일본이 기고만장해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특별한 의제도 없이 보면 덜렁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 그 자리에서 그저 눈인사 정도 나누고 네. 그저 뭐 안녕한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뭐 회담, 조우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은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사실 그 리더십이 이제 인정을 받고 또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 액션을 하거나 행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성과가 없으면 또 리더십의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국민 정서가 상당히 이제 역대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 네.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게 되면서 쓰면서 더욱 이제 지금 정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아베 총리를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매우 정교하게 사전에 조율되어야만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스쳐가는 인사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게 회담 형식의 그런 모양새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평론가님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요. 예. 다른 그러니까 이른바 조문 외교 속에서 제 관심을 모르는 쪽은 일본이거든. 나머지는 수시로 만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나서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본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혹시나 급격한 것은 뭐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설사 그럴 타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과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조급한 쪽에서 먼저 발표하는 쪽인 거예요. 조급한 쪽에서 마치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아주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는데 마침 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잘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스탠스가 꼬입니다. 너무 그런데 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문 외교라고 얘기하는 건 만나서 편안하게 잘 지내시느냐, 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지 이거를 과잉 해석을 하죠. 마치 네. 뭔가 만들어내서 한일 간에 뭔가 여기서 결과가 나왔다. 무슨 결과가 나오죠? 네. 야, 좀 그렇게 너무 우리 정부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도 이 조문 얘기에 너무 좀 신경을 좀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네. 일단 지금 짧게 장례식 짧게 부연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 만나서 되게 정상 간에 만났을 때는 하부 단위에서 의제가 조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끼리 만났는데 우리 하다못해 청와대 영수회담을 해도 다 사전에 정무수석하고 이쪽 김현미 비서실장하고 다 의제 조율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정상 간에 만나는데 의제 조율도 없이 가서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그건 회담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그냥 수인사 나누는 정도인 것이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네, 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나오는 소식은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고 화제를 좀 돌려서 국내 정치 소식도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표가 오늘로 취임 50일을 맞았는데 네. 지난 50일을 좀 평가해 주세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게 없죠. 뭘 한들 잘하겠습니까?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러나 기대치가 뭐냐면은 과거에 거의 비대위 체제 속에서 침몰 직전에 새정치 민주연합 아닙니까? 침몰 직전에. 그러면서 다수의 여론들이 왜 문재인 대표 뽑았느냐? 당의 안정성을 좀 잡아달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치였어요. 안정성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나 취임 50일까지의 문재인 대표는 당의 안정성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이거는 성공이죠. 또 하나. 네. 여기에 더해서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는 대목이 뭘까? 4.19 재보선이 있잖아요. 점점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중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중간으로 나가는 행보. 1등 공신이 지금 문재인 대표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50일은 일단 순항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나 뭐 안보 문제에 좀 집중하는 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대표 본인이라든지 이 당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문재인 대표는 다른 어떤 관리형 당대표와 다르게 본인이 당대표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이제 이중적인
뭐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가 하나 당만 신경 쓰는 당에 포커스만 두는 행보라고 하기 힘들고 네. 그것이 모든 행보가 본인의 어떤 차기 주자, 차기 대선과 맞물려서 모든 행보가 짜여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광폭 행보, 그런 이제 중도나 보수층에까지 어필하라고 하는 행보도 나타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리형 대표라고 한다면 지지층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광폭 행보를 할 이유가 없고 지지층에게 부합하는 이제 행보만 하면 되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층과 보수층에 어필하는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라든가 최근에 어떤 안보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보수 정당이 좀 더 진보 정당보다 낫다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게 되면서 당을 경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어떤 이제 이념과 또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에 매몰되었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 부분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야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 여전히 여당 새누리당에 비해서 한참 낮긴 하지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제나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행보만은 아니고 나아가서 어쨌든 본인 대선 주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가 임기가 있는 날까지 이러한 이제 광폭 행보,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겠습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 장소도 그랬고 이 개방형 소통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 좀 하고 싶으세요? 저도 보면은 이쪽 여의도 언저리에서 오래 살아봤습니다만은 저는 당 대표가 50일 취임 50일에 기자회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100일 하죠. 기자 간담회. 기자 간담회. 네네. 간담회가 됐든 회견이 됐든 그리고 오늘도 마침 보니까 문재인 대표 좀 멋쓰게 했든지 아이고 그 옛날 우리 저 단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비유를 들면서 저 쑥하고 마늘하고 한 50일 먹었습니다. 그만큼 환골탈태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은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오늘도 보니까 기자 간담회 자리도 네네. 의도적으로 사랑제 앞마당에서 널찍한데 오늘 날도 좋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아주 좋았고 뭐 그런 부분들 뭔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얼마 전 28 전당대회 당대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친노의 좌장이다, 뭐 친노 개파주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덤터기 아닌 덤터기를 썼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굉장히 보면 돋보여요.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왜 아까 제가 50일 얘기했겠습니까? 100일을 갖다가 안 두고 50일 얘기한 것은 바로 4.29 재보선 때문 아니겠어요?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또 보면은 마침 5월 2일, 5월 6일쯤 되면은 지금 여야, 또 정부, 공무원 노조까지 모두가 지금 보면 사생 결단을 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이제 곧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뜨거운 감자인데 정말 폭발 직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거기 또 마침 5월 되면은 늘 그래왔듯이 보면 노동계, 뭐 춘투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럴 때 4.29 재보선 결과와 실제 4.29 재보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마침 보니까 5월 18일이 문재인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그때까지 현재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상당히 소프트 랜딩, 소프트 테이킹 오프했다. 즉 아주 제대로 좀 이루겠다 볼 수 있겠고 4.29 재보선 이후에 혹여라도 또 내부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거나 이번에 보면 천안함 폭침 문제를 얘기했더니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서른 의원이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의 반발 같은 거 갖다 고려했을 때 실제 50일은 지금 아직 중간이고 그 100일, 5월 18일 즈음하는 100일, 취임 100일까지를 갖다 무난히 순항한다면 그다음부터 순항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 실제 보면 4.29 재보선 직후에 5월 18일까지 한 열흘 동안 사실은 보이게 안 보이게 한 20일 동안은 문재인 대표도 나름대로 또 본격적인 어떤 도전, 실현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이런 행보 속에 지금 차기 대권 지지율 11주 연속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표를 함께 보시겠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거든요. 지금도 표를 함께 보시면은 2위인 김무성 대표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때 전당대회 하면서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당대표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오르고 이후에 이제 행보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권에 이제 여러 차기 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있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나눠 갖고 있던 상황에서 혼자 이제 흡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 정부 임기 중간쯤 오게 되면서 어떤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들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에 대해서 뭐 지지를 이제 보내는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 3명 중에서 지난번에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선 주자와 당대표가 되고 제일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전국의 구도를 박근혜 대 문재인의 박근혜의 구도를 가져가게 되었고 네.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흩어져 있던 야권 성향층들 분산되어 있던 야권 성향층들을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나 박원순 이런 차기 후보들보다 문재인 대표가 더 흡수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이제 맞물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당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이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4.29 재보선에서 성과를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번 변곡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성과를 낸다면 이러한 이제 순항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거기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면은 당내에서 또 이른바 비노 진영 또는 호남을 근거지로 한 세력들의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지지율이 또 조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대통령 선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네. 벌써 안정시키는 사람은 누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제일 큰 포인트가 저는요. 이번 4.29 재보선에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를 한다. 특히 광주에서 졌다라고 말하면은 상처가 크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른 사람이 급부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거의 물 밑에 있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1등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별로 지금. 못해서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왜 그랬죠? 뭘 해서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높낮이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올해 말 정도 예상되는 내년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공천 문제예요. 이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두보 역할 속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잘 정리를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 구도가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은 더 엄청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또는 4.29 재보선에서 조금 좋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좀 조금 안 좋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크게 판을 흔들 만큼의 변곡점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4.29 재보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볼게요. 오늘로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판세는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뭐 보면은 네 곳인데 2대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봐요. 그 2대2라 그러는 것은 여당에서 보면 저 인천, 강화 이쪽 인천 강화는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 보면 저 성남 중원이죠. 성남 중원에서 야권표가 좀 분산된다면은 보면은 신상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바로 그 지역에서 2번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한 600여 표 차 아주 보면 애석하게 석패했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좀 내공이 있는 뭐 그런 어떤 후보가 하다 보니까 정말 새누리당이 조금 힘을 쓰면은 그 두 곳은 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보면은 앞서 뭐 기자 리포트 나왔습니다만은 뭐 새누리당이 이번에 잘하면 관악에서도 하는데 저는 별로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아무리 뭐 정동영 전 장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보면은 투표일 되면은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한쪽으로 표를 몰게 돼 있죠. 그러면 전통적 야세가 강한 그 아무래도 그쪽 관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정치연합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제 네. 문제는 광주에서 앞서 우리 박사님 박사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러면 선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영태 후보를 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략적이고 좀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또 광주 호남 민심으로 보아서는 결국 가면은 아마 또 보면 이제 4월 9일, 4월 10일 후보 등록하면 본격적으로 건너갑구문 이런 분들이 또 내려가서 어이 김대중 선생님이 뜻은 그것이 아니오 라고 또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후보가 그래도 조금
부가 있지 않겠는가, 조금 우세하지 않겠는가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2대2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2대2로 보시는 거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뭐몇 대 몇으로 보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한데 원래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들 이것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당이 이제 많이 패배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것이 이제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한 30% 초반대에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0대 60세 이상들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장년층과 고령층의 지지 기반으로 한 이제 여당이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쨌든 패배를 뭐 크게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죠.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 11대 4의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투표율이 만약에 30대 초반에 걸치게 된다면 야당이 좀 유리한 지역들이 많고 또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라 할지라도 여당도 일정 부분 선전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선거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당이 획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야권 후보들의 분산이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지느냐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령 이제 통합진보당하고도 공식적인 선거 연대는 없겠습니다만 후보 단위는 없겠습니다만 각 지역 단위나 후보 차원에서는 뭐 암묵적인 양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해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야권의 후보들이 좀 정리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결과는 또 네.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동영 전 의원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봤는데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동영 전 고문이 탈당을 왜 했죠? 야권 전체의 지평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재편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죠? 재편하기 위해서 나간 네. 겁니다. 이 당이 미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당 밖에서 새로운 당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야권 전체를 재편하겠다. 재편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때 나가는 거죠. 당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년 뒤에 총선이 있어요. 지금 나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설사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있는 국민의 모임입니까? 국민 모임. 국민 모임입니까? 이 네네. 국민 모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힘을 주는 거죠. 국민 모임에다가 나가서 의미 있는 색깔을 만들어내면 내년 총선에 당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안 나가죠? 떨어질까 봐서요? 그러면 나가서 황해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봤는데 좀 고민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자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도 승표가 관련해서 당초에는 우리 황교안 위원님하고 똑같이 봤어요. 네. 2대2 정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조금 요즘에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3대1쯤 되지 않겠느냐. 미안합니다, 황 의원님. 조금 제가 이탈하겠습니다. 사진님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잘하면 광주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뭐 한 군데 정도 이긴다고 얘기하면 광주 정도에서 3대1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고한 야권 지지 세력들은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혹시나 문재인 대표 체제가지고 아직까지 여기가 야당의 갈 길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야권 지지자들은 투표대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또 야권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까요?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만약에도 관악 의뢰 정동영 전 고문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엄청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1 정도라 하시고 여기에 제가 조금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저한테 뭐 미안할 건 없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3대1로 새누리당 3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1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왜 당장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천정배 같은 분들이 봐라. 왜 당신 마음대로 말이지 그 보면은 그 천안함 폭침이라고 당신 멋대로 규정했느냐. 심지어 저 서른 의원 같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직 뭐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으나 아직 교과서의 신뢰는 그렇다. 당장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었을 경우 문재인 대표 체제가 참 많이 보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의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오신다 그래도 네. 당선은 본인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당선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 최대치가 된다면 본인도 떨어지고 지금 정태호 후보도 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에 뭐 자연스럽게 오신환 후보가 된다 뭐 이렇게 새누리당에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투표율 얘기하셨잖아요. 투표율이 30% 뭐 조금 그 예. 언저리 왔다 갔다 네네. 할 텐데 결국 당에 대한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결국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은 지금 정동영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예비 후보도 아니죠. 정동영 전 장관 2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으로선 여기 나와서 본인이 되면 모르겠으나 본인이 안 되면은 그 야당 후보가 되든 여당 후보가 되든 사실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깐 아까 우리 윤희용 대표 말씀하시면서 그 통합진보당 얘기하셔서 통합진보 당연히 해산됐고요. 정의당 얘기하신 거죠? 아니 통합진보당 이제 전, 통합진보당 후보 깜짝 놀랐어요. 왜 해산됐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호남에서 이제 광주 서구에서 실시되는 선거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이제 야당 문재인 체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지게 되면 어쨌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체제의 안정성을 계속해서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지더라도 그 지역을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호남에 대해서 지금 방문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윤장현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다가 나중에 역전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게 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만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에서 충분한 신뢰를 아직 보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박지원 이제 의원이 어느 정도 이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원을 하느냐 여부도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에서 어쨌든 상당히 지금 힘을 보여줬던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후보를 강력하게 미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중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호남에서의 천정배 전 장관의 당선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네, 그럼 있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만약에 호남을 이렇게 지킬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든지 당 차원에서 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체면치를 한 거죠. 뭐. 예.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질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수많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도 광주에서는 지켰다, 나머지 다 졌다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체면치레는 저는 했다고 보고요. 광주라고 하는 또 서구을이라고 얘기하는 그곳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앞으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켰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에서는 문재인 당대표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 괜찮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체면치레 했다 정도 평가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봅니다.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졌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졌다. 그러면 물론 당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흐름으로 봐서 고 노무현 대통령적 흐름과 고 김대중 대통령적 흐름이 예. 서로 좀 결합해 있는 상태거든요. 나름대로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죠. 물리적 결합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친노 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우리를 물먹였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당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저런 흐름들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캐치하고 또 보면 그 광주 서울이라는 지역이 광주에서도 굉장히 서울로 말하면 강남같이 굉장히 민도가 높고 유권자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전략적 투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박지원은 결국 어느 분이랑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권노가 고문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권노가 고문이 이번에 천정배, 다음에 정동영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분이 신랄할 정도로 비판했던 것도 보면은 아마 적지 않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4.19 재보선 한 달이 앞두고 지금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얘기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